네, 건축과 구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축이 언제 무너지는가 이런 제목으로 건축의 붕괴에 관계되는 얘기, 안전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으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이유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9월 11일 뉴욕의 WTC가 무너졌죠. 알카에다의 테러로 무너졌습니다만은 이걸로 뭐 세계가 전과 후로 나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관심보다 우리는 이거를 건축 구조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나 그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비극이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여러 가지 사실도 숨겨져 있습니다. 자, 저도 이 얘기를 처음에 누군가 뉴스에서 들었다면서 얘기할 때 안 믿었어요. 어떻게 건물이 비행기가 부딪혔지 건물이 무너지기까지 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자칭 구조 전문가인 저조차도 이것을 믿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와, 정말 이 테러리스트들은 단순하게 비행기를 건물에 충돌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건물을 붕괴시킬 목적으로 이 테러를 기획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91년 건물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요 그때 사진이고요. 그런데 고층 건물이라고 해서 비행기가 또 충돌했다고 해서 무너진다라는 게 안 믿어졌던 제가 이유가 바로 같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B-25 폭격기가 충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요. 1945년에 폭격기 한 대가 안개 속에서 고도를 잘못 잡아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하고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그냥 벽에 구멍 정도가 나고 조종사하고 한두 명 정도만 죽거나 다쳤지 뭐 건물에는 손상이 없었어요. 자, 이게 왜 그럴까부터 좀 살펴봅시다. 두 건물의 평면입니다. 그 왼쪽 아래 그림들이 두 건물의 평면이고 사진은 두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의 사진이죠. 자, 이거를 우리는 구조 시스템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설명을 하자면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구조 시스템을 우리는 튜블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튜블라 시스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건물 자체가 튜브라는 얘기죠. 자, 고층 건물은 자기 무게보다도 옆에서 불어오는 횡력, 바람이죠. 바람이나 지진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에 의해서 더 취약한데 이 옆에서 오는 힘을 저항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만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사용한 방법은 이 건물 자체를 일종의 안이 비어 있는 튜브로 만들어서 이 튜브에 의해서 횡력이 오면 견디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 건물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깥을 보시면 아주 작은 기둥들이 촘촘 이렇게 박혀 있는 걸 알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요거 전체가 연속되는 하나의 기둥으로 된 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자, 반면에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우리가 프레임 구조라고 얘기해요. 프레임은 이렇게 굵은 기둥들을 프레임으로 짜서 이걸 갖고 횡력에 견디는 구조죠. 그러니까 평면도 보시면 여기는 기둥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고 여기는 이렇게 자잘하게 있는 거죠. 자, 이게 결국 이 두 개의 건물에 똑같이 비행기가 충돌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물은 멀쩡하고 한 건물은 폭삭 주저앉는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 타워에 비행기가 들어갔을 때 직후의 사진인데 물론 연기는 이제 걷어낸 상태죠. 이렇게 싹 보시면 비행기가 이렇게 그대로 안쪽으로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는 기둥이 이렇게 굵기 때문에 B-25가 들어갈 때 날개가 다 이 굵은 기둥에 의해서 다 잘린 채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몸통만 쑥 들어갔다 그러는데 여기는 이 날개가 고스란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날개에 모든 연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료가 다 들어간 채로 이 두 개의 타워가 이렇게 건물 비행기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연료가 다 연소가 됐겠죠. 1시간 반 정도를 탔습니다. 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바깥에 기둥은 물론이고 요 안에 내부에 있던 기둥들이 전부 다 이렇게 녹았겠죠. 녹으면서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잡아 끌면서 이게 무너진 겁니다. 요거가 이제 그 상황을 재현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 테러범들은 이 건물을 무너뜨리려고 마음 먹고 이러한 일을 벌였는가를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는 똑같은 건물 중에서도 튜블러 시스템인 이 건물을 골랐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기둥이 얇으니까 비행기가 날개에 손상 없이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었다. 자, 쏙 들어가니까 연료에 의해서 화재도 그냥 금방 진압할 수 있는 화재가 아니라 아주 1시간 반씩이나 활활 타는 화재가 일어났다. 화재가 일어나니까 이 내부에 있는 이 기둥이 녹았겠죠. 철은 30분 이상 이렇게 화재가 나면 녹습니다. 녹으니까 이 안쪽이 이렇게 휘었겠죠. 자, 이게부터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둥이 휘니까 이 위쪽에 있는 20층 내지 30층짜리 무게가 요 녹은 무게만큼 자유낙하를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게 그냥 하중이 아니라 충격 하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똑같은 주먹이라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저는 힘을 뭐 크게 느끼지 않죠. 그러나 얘가 이 거리에서 자유낙하를 하면 이건 이제 말하자면 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때는 이 기둥들이 이 무게를 그대로 스태틱 로드로 소위 말해서 정적인 하중으로 받고 있었는데
화재에 의해서 중간 부분이 이렇게 날아가니까 이게 자유낙하를 하면서 충격 하중이 됐다. 충격 하중이 되니까 밑에 기둥이 이 스태틱 하중의 몇 배나 되는 소위 다이나믹 하중을 받으면서 이게 붕괴가 되는 거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게 된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테러리스트들이 얼마나 이걸 잘 기획했는가. 일단 건물을, 튜블라 시스템인 건물을 골랐다. 비행기를 골라도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장기 노선을 타가지고 연료가 가득 찬 비행기를 납치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위에서부터 적정한 무게의 높이에 충돌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화재만 일으킨 게 아니라 붕괴까지를 일으키게 한 이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참 이게 테러리스트지만 구조공학적인 지식은 누구 못지않은 아주 전문가적인 테러리스트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것을 또 비교해 볼 텐데요. 왼쪽 거는 건물을 이렇게 부시는 사진이고, 오른쪽 거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는 동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파괴공학의 그 그림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던 건물입니다. 자, 보시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 경우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건물이 이렇게 그대로 유지된 채로 이 부분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전체가 무너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도 위가 그대로 있는 채로 이렇게 내려오죠. 결국 두 개의 공학적인 원리는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이제 이름만 하나는 파괴공학이고 하나는 테러죠. 그러나 공학적 이론은 두 가지가 같다. 어떤 거냐? 이 건물이 폭파 공법으로 부신다고 해서 검체를 말하자면 폭약으로 이렇게 폭발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의 허리 부분을 말하자면 힌지로 만드는 겁니다. 힌지를 만들면 이 힌지 4개가 되면 힘이 없어도 이 자체가 불안정 구조가 돼서 이런 식으로 콜랩스가 되죠. 이런 걸 이용해서 이 부분을 땅땅땅땅 하고 힌지를 만들면 얘네들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자기 자중에 의해서 이렇게 붕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월드 트레이드 센터도 그걸 이용한 거죠. 비행기에 의해서 이 부분을 녹여서 자유낙하를 시킨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공학에서는 이게 사용자가 테러리스트가 됐든 파괴공학자가 되든 그 결과는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그림은 그 파괴공학을 할 때 그 시공하는 순서인데요. 먼저 콘크리트 기둥에다가 구멍을 뚫고 폭약을 집어넣죠. 그 다음에 그 폭약이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케볼라 같은 천으로 두툼하게 둘러쌉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폭약을, 아주 소량의 폭약을 떨어뜨리면 콘크리트는 다 나가고 철근만 앙상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힌지가 되는 겁니다. 힌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도인가요? 2020년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뭐 이거 갖고 컬럼을 오른쪽 아래처럼 썼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 3층짜리 건물을 못 부셨어요. 그렇게 많은 폭약을 가지고도 못 부셨어요. 자, 이거는 파괴공학을 할 줄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그 폭발하기 위한 어떤 쇼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3층짜리 건물을 부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저런 식의 엄청난 폭약을 갖다가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거는 분명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표상일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예컨대 나치 독일에서 이런 크로이체하르인가요? 그 만자 무늬를 연합군이 부시는 것도 저거는 일종의 정치적인 하나의 표상이죠.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물을 폭약을 통해서 붕괴를 시키는 것은 저렇게 큰 양의 폭약으로 폭발을 시키는 게 아니라 힌지를 만들어서 자기 자중으로 주저앉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진이 되던 오른쪽의 그림 같이 삼풍 아파트 같은 저는 인재 사고가 됐던 적용되는 물리 법칙은 똑같아요. 밑에 있는 뉴턴과 후크의 역학 법칙의 일반 법칙이죠. 이거에 의해서 일어난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공학적인 기본 지식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는 그게 원인이 천재든 인재든 일단 그것을 탓하기에 바쁘죠. 원인을 규명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는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전에 그거를 일단 인격적으로나 뭐로나 비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대책을 세우느니 뭐니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고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냉철하게 대책을 세운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이런 순서로 돼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재가 됐든 인재가 됐든 테러가 됐든 파괴 공학이 됐든 공학적으로 볼 때는 같은 물리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WTC 사례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